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12월 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좀 이슈화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큰 이슈가 하나 있죠. 어저께 파리부동산 대책에서 언급됐던 양도소득세, 소득세 관련된 부분, 법인세 이런 부분도 포함된 내용이긴 하지만 부동산에 관련된 얘기에선 제일 큰 부분이 이제 양도소득세 부분인데, 어저께 이제 이 내용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파리부동산 대책에서 얘기했던 안대로 될 거냐, 실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냐, 그런 얘기들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그냥 원안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법인세, 소득세 인상안 국회 본회의 통과라 그래서 어저께 이제 본회의에서 세금 관련된 내용들이 통과됐나 봅니다. 그래서 법인세도 조금 세율이 올라가서 추가적인 세입 소득이 정부 국가 차원에서 이제 늘어날 것 같다, 그런 얘기도 있는 반면, 이제 종합소득세도 보면 세율들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제가 처음 부동산을 공부했던 시점, 그 당시에 종합소득세 세율 공부했던 시점만 하더라도 최고 세율이 36%였나? 30몇 %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42%가 부과되는, 세율까지도 나왔으니까, 전체적으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가는, 그런 모양새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자, 근데 우리가 보려고 했던 거는 소득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얘기니까. 자, 파리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조정대상 지역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되는 내용이 좀 포함이 이번에 됐고요. 그래서 2주택 보유자는 기본 세율의 10%포인트, 3주택 보유자는 20%포인트가 가산되며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예전에는 주택 투기 지역 안에서 양도소득세 중과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조정 대상 지역으로 범위가 확대돼서 적용이 됩니다. 지금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40여 개 정도 있죠. 서울 전역에, 그다음 서울 주변에서도 집값이 좀 나간다라고 하는 지역들은 대부분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2주택 이상 양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년 4월 1일 이후에는 10%포인트의 세금을 더 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본 세율이 아까 6%부터 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10이 추가되니까 16%부터 세금이 나가는 거예요. 세금이 좀 많아지는 거죠.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도 되게 커서 1주택 같은 경우는 1년에 8%씩 이렇게 늘어나지만, 이 2주택 같은 경우 장기보유공제 받으려면 1년에 3%씩까지, 그래서 10년 보유하면 3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이 되는데, 그 내용이 배제되게끔 했으니까 이거에 따라서 감면되는 세금도, 그러니까 감면되었던 세금도 이제 앞으로 더 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금이 굉장히 과도하게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내년 4월 1일 이후에 양도하게 되면 아무리 매매가가 그 이상 더 올라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이전에 양도하는 것에 비해서 더 손에 쥐는 돈, 남는 돈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부분은 뭐냐면, 내년 4월 1일 이전에 팔던가, 이 4월 1일 이전에 판다는 얘기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잔금을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서 남에게 물건을 하나 떠넘겨서 내 손에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잔금, 등기 이전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1월, 2월, 3월 정도까지는 4월에 잔금해서 소유권 이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들을 하셔야, 빠져나가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년 1, 2, 3월 달에는 물건들이 조금 더 급매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게 단순히, 이게 범위 자체가 인기 지역 몇 군데만 제한된 얘기가 아니라, 그 조정 대상 지역 전체를 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급매물들이 오히려 사이드에 있는 지역들, 이런 데들은 더 속출할 수도 있다. 이제 그 4월 1일 대신 데드라인,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세금이 과도해지니까 물건들이 싸게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고, 그냥 물건들이 들어가거나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 다른 생각이라는 게 뭐 나온 계약서를 쓰자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예, 이제 임대주택, 임대 사업자를 내서 이제 이 다주택에서 빠져나가는 방식으로 좀 주택을 보유해서 이제 정부가 유도해 나가려고 하는 임대주택 사업자로서 이렇게 이제 형태를 변경하는 사례들이 내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굉장히 많아지지 않겠냐,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또 하나의 큰 이슈, 이거는 뭐 얼마 안 남았어요. 뭐냐면 분양권인데요. 예, 조정 대상 지역에서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조항이 신설됐다. 예,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가 적용된다 그랬죠. 예, 아까 좀 전에 사실 이 중과도 마찬가지인데 이 세율 10% 붙고 20% 붙는 거 외에 그다음에 지방소득세가 10% 붙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이제 분양권 같은 경우도 10%가 붙어서 이게 50%에 10%면 5%잖아요. 그래서 양도 차익의 55% 보유기간하고 상관없다 그랬으니까 그냥 단일 세율로 내야 되거든요. 이게 분양권 같은 경우는 당장 내년 1월 1일 시행이니까 올해 12월 말까지 분양권 명의 변경을 하고 양도소득세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골 때려요. 어떤 부분이 골 때리냐면 주택 같은 경우는 뭐 주택이나 오피스텔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등기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등기를 해서 소유권 이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등기소 일하는 날 가서 등기 접수하고 소유권 이전하면 등기 연인일 접수일 이런 게 나오니까 그거 기준으로 해서 12월 안에 하면 되는데, 예를 들자면 아까 다주택 중과 같은 경우는 4월 1일 이전이니까 3월 말까지 등기 접수를 하거나 하면 되는 건데, 분양권은 그렇지가 않아요. 분양권은 뭐 제가 부동산 뉴스 읽으면서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준점유를 한다고 하지 분양권을 소유한다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분양권은 채권 관계예요. 건설회사랑 시행사 그 분양계약자가 돈을 줄 테니 아파트를 지어주세요. 이렇게 계약관계, 말 그대로 채권관계가 얽혀있는 그런 관계, 계약관계거든요. 이걸 갖다 다른 사람들한테 넘겨줄 수 있다 라고 해서 그냥 준점유하고 있는 걸 양도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분양권 살 때는 분양권 상태에서 분양권 전매를 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분양권 명의 변경만 하는 거기 때문에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그 업무를 누가 하느냐? 등기 같은 경우는 등기소가 있지만 분양권은 그게 없잖아요. 예, 없어요. 그래서 누가 하냐면 보통은 우리가 구청에다가 실거래가 신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류들, 그 다음에 매도인, 매수인, 뭐 인감증명서든 뭐 은행 대출이 있으면 대출 승계하는 뭐 대출 승계 확인서든 그런 서류들을 받아가지고 보통 건설회사 그리고 시행사에 가서 이렇게 분양권 전매한 내용이 맞습니다. 서로 도장을 찍고 이제 명의 변경 처리를 하는데, 그 업무 처리를 건설회사들이 매일 하지 않거든요. 12월 31일까지 우리가 와서 해줄게요. 보통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예, 보통 뭐 정해진 날짜를 정해놓고 이번 달에는 며칠에 한 번 합니다. 하거나 아니면 뭐 이번 달에는 언제 합니다. 이런 식으로 딱 명의 변경 날짜를 건설회사에서 지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만 하거나 아니면 뭐 안 하거나, 또 하는 것도 뭐 정해진 장소에서 하기, 건설회사로 오세요 하는 경우도 있고, 분양하는 아파트마다 이게 다 달라요. 요는 뭐냐? 예, 분양권 전매를 지금 이 내용을 내가 알았으니까 이제 이게 통과됐으니까 12월 말까지 얼른 싸게라도 좀 팔아야지라고 마음 먹고 정리를 하고 싶어도 막상 팔기 되게 명의 변경 자체를 12월 안에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뭐 느긋하게 이제 좀 알아볼까? 분양권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양도소득세 중과 55% 중과되는 거 적용되기 전에 파실 분들 계시면 지금 당장 알아보셔서, 제일 먼저 알아보셔야 되는 건 부동산에 전화해서 얼마 팔 수 있어를 가격 알아보시는 게 아니라 건설회사에 전화하셔서 명의 변경 날짜가 이번 달 12월 연말 이내에 언제예요? 언제까지 어떻게 가져가면 돼요를 알아보시고 12월 안에 명의 변경 해주는 날짜가 언제 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 부동산에 전화하셔서 지금 얼마에 팔 수 있냐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제가 경험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명의 변경 안 해주는 그런 건설회사들도 있고 했었거든요. 물론 지금 요번은 이런 특수한 케이스, 요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12월 말 안에 명의 변경을 해야 된다라는 게 대부분 이제 분양권 갖고 있는 분들한테 해당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건설 회사들이 특수하게 올해 뭐 연말에 안에서 언제까지 받아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그런 식으로 이제 대안을 내놓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사전에 미리 조금 이 부분은 꼼꼼하게 짚어서 확인하셔야지, 예, 내년 이후에 양도하시는 것, 양도하셔가지고 양도소득세 중과 안 맞고, 예, 피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내용 관련해서는 제가 파리부동산 대책 나왔을 때 8월 3일날 양도소득세 강화 부분, 예, 그 다음에 지금 이 분양권 전매에 대한 중과 부분, 이 내용에 대해서 따로 정리했던 내용이 있으니까요. 이 유튜브 영상에다가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예, 필요하신 분들은, 예, 링크 눌러서 보시면, 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국토부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설명회라는 걸 했다는 얘기인데요. 요거예요. 보이시나요? 예. 오늘 오전에 10시부터 12시까지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블룸에서 했고요. 예, 저도 LH 연구원분의 초대를 받아서, 예,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참 이런 자리는 쉽게 참석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데, 예, 가서 좋은 얘기 좀 듣고 왔습니다. 사실 지난 11월 말에 발표했던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조금 큰 아웃라인이었다면, 실무적으로 이제 그 내용이 결국 이전 정부 박근혜 대통령 정부 시절에 도입했었던, 2015년부터 도입했었던 이제 기업형 임대, 그러니까 민간 임대 주택 중에서 소위 말해 뉴스테이라고 하는 기업형 임대 주택을 공공성이 부족하다, 임대료가 너무 비싸고 배려계층에게 돌아가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좀 입주 자격들을 좀 제한을 하고 임대료 제한을 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이제 민간 임대주택이지만 공공성을 강화하는 형태로 바꾸겠다. 그래서 이제 공공지원주택이라는 이름으로 모양새를 바꾸고, 새 정부에서 공공지원주택을 뭐 연간 4만 호 정도 공급하겠다, 이런 내용이 이제 그 주거복지 로드맵에 포함됐던 얘기인데요. 그러면 이제 이 연간 4만 호는 결국 민간에서 공급을 하는 거고, 예,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이제 디테일한 세부적인 내용을 이번 이 설명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LH, 그 다음 한국감정원, 그 다음 HUG, 예, 뭐 나오셔가지고 이제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별로 와닿지 않았어요. 왜 와닿지 않았냐면, 저는 이제 이런 기업 임대 사업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아니어서, 저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오신 분들, 이 방명록스인데 보니까 이제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 또는 이제 언론사 쪽에서 참여를 하셔가지고, 예, 얘기를 들으시더라고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이제 이게 세대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임대 기간이 4년 이내면 이제 단기 임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임대 기간이 8년 이내인데, 이제 8년 이내인데 세대수가 300세대 이하면 준공공이고, 300세대가 이상이 되면 이제 기업형 임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이제 이렇게 운영해오던 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료 부분이나 이런 게 이제 배려계층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번에 이제 법 개정을 하면서 내용 자체를 공공지원, 그러니까 단기 임대, 장기 임대로 나누고, 거기에다가 이 임대료를 좀 싸게 해주거나, 아니면 이제 이런 배려계층들로 입주자를 제한하는 형태로 임대를 하게 되면 공공의 성격이 주어진다고 해서 공공지원, 이렇게 세 개의 형태로 이제 큰 틀을 변경시킨다고 하고요. 1시간 정도는 이제 정부 기관 쪽 분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발표를 했고, 1시간 정도는 이제 거기에 참여한 기업이나 아니면 언론사 분들의 이제 질의 응답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그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키는 딱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내용 발표가 있고 사람들이 이제 댓글이나 의견을 통해서 얘기 나눴던 어떤 그 우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자, 내가 집을 지었는데 임대료는 처음 이제 세를 놔야 되는데 주변 시세 90% 이하로만 세를 놔야 돼요. 그런 제한이 걸려요. 만약에 청년들이나 배려계층한테 세를 줘야 되면 80에서 80% 이하, 이렇게 좀 낮은 임대료로 세를 줘야 되거든요. 그런 조건이 붙어요. 그러니까 임대료가 계속 이제 주변 시세보다 낮게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재계약을 할 때도 5% 이하로만 이 월 임대료를 올릴 수 있게끔 제약이 걸려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제한이 걸려
있는데 그런 민간 임대주택을 지으라고 하면 민간 참여자들은 집을 짓겠느냐? 예, 잘 안 짓죠. 그러니까 정부도 그렇게 수익이 안 나는 사업을 굳이 민간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럼 대신 그렇게 임대료에서 얻어지는 수익, 얻지 못하는 어떤 손실만큼을 사업 시행 이익으로 보전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용적률을 풀어준다든가 이제 이런 걸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상위법에서 해줘라 라는 식으로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 있으면 인허가권자한테 협의하지 않고 받아갈 수 있는 이런 거다 생각해서 사업을 하겠는데, 대부분 이제 인허가권자의 눈치를 봐서 이제 인허가권자랑 협의해서 결정돼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담당자들, 인허가권자들한테 합의를 한다는 게 인허가를 받는 사람 입장에선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좀 너무 막막하다.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주택을 지을 때 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낮은 저리의 금리를 활용해서 이제 집을 져야 되는데, 시중에서 조달할 수 있는 금리에 비해서 그렇게 파격적으로 낮은 금리도 아닌데, 한편으로는 또 공공성을 강화한다 그래서 임대료로 임대 수익을 이렇게 낮게끔 책정을 해놓게 되면 사실상 이거는 이 제도에 따라 공공지원에 따라서 주택을 짓기는, 이 내용대로 사업을 시행하기는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움이 많다. 이제 그런 말씀을 되게 끝에 가서 강하게 하신 그 업체 관계자분도 계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재개발 사업, 정비 사업과 관련된 이제 공공지원 임대주택 관련된 얘기도 있었는데요. 서울은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가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이 너무나 잘 안 돼서 분양을 해도 잘 안 되는 지역들, 이런 데에 이제 조합원들이 받고 남는 일반 분양 물량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래서 이제 그때 나온 게 지금 원래 뉴스테이, 기업이 들어와서 그 물량을 그냥 통으로 싸게 떼가고, 그러면 이제 조합 입장에서는 일반 분양이 안 되는 것에 대한 리스크가 줄고, 기업 입장에서는 자체 사업하지 않더라도 그냥 이렇게 정비 사업으로 지어지는 물량을 싸게 갖고 오니까, 그렇게 싸게 갖고 와서 이제 분양 리스크가 없어지는 거고, 한쪽은 여기는 이제 싸게 물건을 갖고 와서 이제 기업에서 임대를 놓는 이런 형태로 원래 풀려고 했었던 모델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뉴스테이 자체를 없앤다 그랬잖아요. 뉴스테이를 공공지원 형태로 바꾼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뉴스테이 형태로 가야죠. 그래서 이제 기업이 와서 그걸 할 리는 없으니, 그래서 이제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민간 자본이 이 물량들을 사고, 이 리츠가 이제 공공의 입장에서 조금 저렴하게 임대를 놓는 뭐 이런 모델, 정비사업과 연계한 모델들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결국 또 마찬가지로 이와 관련해서도 질문이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이 정비사업이라는 게 결국 사업의 성패를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되는 건데, 실패하면 손해도 조합원들이 감내를 해야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뭐 사업 시행인가도 다시 받아야 되고, 그러면 이제 사업 기간 지연에 따른 손해 발생하는 부분들도 다 떠안고 해야 되는데, 그를 상쇄할 만한 인센티브나 이런 어떤 보완책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질문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충분히 오히려 마이너스가 안 나게 플러스가 나게끔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그런 식으로 잡아가려고 합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LH나 이런 쪽에서는 답변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민간의 이익 극대화와 공공성이라고 하는 건 완전히 상반되는 얘기거든요. 예. 민간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게끔 집을 져야지 조합원들은 손실이 최소화되고 이익이 나는 거고, 반대로 공공성을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세를 많이 받을 수 없으면 없을수록 담보가치에 대한 하락은 뻔한 건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롭게, 그럼 그걸 초과하는 개발 이익을 담보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뚜렷한 어떤 답을 찾지는 못하겠더라. 디테일하게 엔지니어들이 얼마의 용적률을 더 받으면 개발 이익이 얼마나 늘어나고 이런 것들은 엔지니어들이 따져야 될 부분이지만, 요번 설명회에서는 그냥 그런 갈등들이나 우려들이 상존해 있다. 그런 걸 저는 조금 옆에서 곁가지로 보는 과정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럴 것 같습니다. 정부는 민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이 뉴스테이 제도를 개선을 해서
공공지원형 임대주택 공급을 조금 잘 풀어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민간이 이 정부가 주는 이 떡밥, 이 제안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먹을 게 정말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시간이 지나 보면 결과로서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반포 1단지 재건축 아파트 관련해서 2대1기에 막판 감정가 놓고 내홍 이런 제목의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기사를 쫙 읽었는데 읽고 나서 올리진 않고 그냥 다 삭제해버렸어요. 아무래도 뉴스를 읽으면 이해관계인들이 좀 불편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더라고요. 근데 다만 어떤 이번 관리처분 수립하는 자료는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좀 유용한 하나의 스터디 자료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추후에 한번 좀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개인적으로는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마 글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되어 설명드릴 수 있을 부분도 추후에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뉴스 보시면서 뭐 느껴지신 부분 없나요? 조금 약간 바뀌었죠? 보면 좀 부동산 관련된 책들이 쭉 나열돼 있고 좀 전파사 같은 느낌은 예전처럼 좀 덜 나죠. 어저께 한 몇 시간 투자해서 사무실을 살짝 정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어제 블로그에도 글을 좀 썼는데요. 이번 겨울은 조금 공부하고 내실을 쌓는 기간으로 개인적으로는 좀 삼을까 합니다. 그래서 뉴스는 좀 예전처럼 많은 폭으로 읽지는 않고 사실 뭐 읽을 만한 뉴스가 이렇게 많지도 않기도 하고요. 그리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좀 나눌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있거나 하면 뭐 영상으로 한 번씩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부동산 TV 통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TV를 구독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출퇴근하실 때 듣는다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영상이 나오는 거다 보니까 조금 들을 수 있는 형태도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11월 달부터 팟빵에 부동산 TV를 좀 송출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소리로 들으실 수 있어요. 다운받아 들으실 수도 있고,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팟빵 가셔서 부동산 TV 검색하시면 경제 섹션에 있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그쪽에서도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